방금 소개받은 노영주 변호사입니다. 보수의 본산인 이것도 자유민주 체제 지킴이 선봉장이신 대구 경북 시도민 앞에서 자유민주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양재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78년에 검사로 임관해서 28년간, 2006년까지 28년간 검사로 근무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을 공안 업무에 종사했었습니다. 제가 공안 업무를 시작할 때가 1980년부터인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대학가에서 친북 반미 좌경식 학습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여가지고 이 친구들을 조사를 하려니까 저도 같이 얘네들이 이 책들을 같이 읽고 그래서 제가 검찰에서 이 좌파 대학생들을 제일 잘 알고 이해하는 그런 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안 업무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공안 업무를 종사했는데 제가 공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애착을 갖는 거는 종전의 전통적인 공산주의 방식에 의한 침략이나 이런 데는 다른 공안 검사들도 다 대처할 수 있었는데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에 의한 습격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계급이 낮을 때나 높을 때나 이 변형된 공산주의의 공격에 대해서는 제가 주도적으로 대처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주도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민중민주주의가 공산주의나 마찬가지로 이적 이념인 것을 제가 제일 처음 발견해냈고요.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 이념이라는 사실을 제가 제일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이적단체인 것을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는 통진당이 위헌정당인 것을 제가 이론을 완성시켜서 법무부에 청원을 해서 그래서 통진당을 해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자유민주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그런 자격이나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드릴 주제는 자유민주주의 적입니다. 뭐 다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자유민주주의 적은 당연히 공산주의나 변형된 공산주의 좌경 이념들입니다. 이미 1923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주의는 자유의 적이고 인간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적은 공산주의인 것을 공산주의 또 변형된 공산주의까지 포함한 좌경 이념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1989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체제 경쟁이 끝나가지고 이제 다시는 자유민주 체제가 바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유물사관에 의하면은 원시 공산사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세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공산주의 사회로 된다고 그랬었는데 체제 경쟁이 자유민주주의 승리도 끝나서 이제 다시는 체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변증법에 의해서 발전하는 역사는 이제 끝난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 공안 검사를 하면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주장한 이 내용은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가 있는 한은 공산주의 내지 좌경 이념의 공격이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는 한은 계속
공산주의나 이런 좌경 이념의 동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나 변형된 공산주의 포함해서 좌경 이념은 뭐 어떤 것들이나 대충 예를 들어보면은 북한에서는 뭐 인민민주주의하고 또 주체사상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민중민주주의, 또 삼민 이념, 진보적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대개 좌경 이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산주의 이념을 포함한 이런 좌경 이념들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공안 업무를 오래 취급하면서 제가 이걸 정의를 내렸습니다. 좌경 이념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이다.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제 말이 맞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이라고 했는데 왜 사기극이냐? 혁명에 끌어들일 때는 혁명만 성공하면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고 완전히 천국이 되는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줬는데, 막상 혁명이 성공하면은 자유와 권리를 전부 뺏어가고 당연히 가져야 될 주권도 뺏어가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사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공산주의 이념, 이 좌경 이념에 속아 넘어가느냐? 그거는 공산주의가 사람을 속이는 사기 수법이 기기묘묘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기 수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대개 5가지 사기 수법을 씁니다. 첫째가, 공산주의 이론 이념은 밖에다 내세우는 선전 이론과 실제로 자기네들 내부에서 적용하는 실천 이론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의 이중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어 혼란 전술을 씁니다. 용어 혼란 전술은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이따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궤변을 씁니다. 궤변이라는 것은 논쟁을 할 때 상대방의 사고를 흔들어 놔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해가지고 거짓을 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그런 사술을 궤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억지를 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거를 반복 선전합니다. 이 5가지 사기 수법을 적절히 배합에 쓰면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고 자신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사 학위가 있든 또 IQ가 150이 넘든 상관없이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한 예외가 이승만 대통령이 1923년도에 공산주의 당부당을 논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이 인간 본성에 반하는 제도다 해가지고 그걸 공산주의는 절대로 이건 상종하면 안 될 거다라고 일찍이 간파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공산주의 이론의 그 사기 수법에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벌이나 지능 기술에 상관없이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를 치는지 하나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산주의 이론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이중구조라는 것은 밖으로 내세우는 거와 실제로 자기네가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기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가 이런 사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거에는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념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최소한도 왜 공산주의가 나쁜 건지, 왜 자유민주 체제가 좋은 건지 이거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남북이 이념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북한에 맞서려면은
국민에게 당연히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못 시켰느냐? 전후 6.25 전쟁 직후에는 우리 국민들이 전부 공산당의 그 만행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나쁘다,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얘기를 새삼스럽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다가 공산주의 비판 이론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한테 되게 도덕 선생님, 윤리 담당 선생님한테 그걸 시켰는데 공산주의 비판 교육을 시키라고 하니까 그걸 뭐를 시켜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유물사반을 가르친다든지 자본론을 가르친다든지 노동가치설이었더니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 선전이론을 그대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이고 선전하는 내용이 되니까 선생님이 경찰이나 안기부 같은 데 불려가서 조사도 받고, 그러니까 아예 이런 공산주의 비판 이론은 이거는 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갔죠. 그러는 동안에 좌익들은 1980년대부터 전국 대학가에서 일제히 친북 반미 좌경 의식학습을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거의 반 가까이가 친북 반미 좌경 의식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1970년대 후반에 이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성, 공산주의가 왜 사기냐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 근거가 나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명지대학교의 윤원구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여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분은 공산주의 이론에 아주 해박하신 분인데 1970년대 후반이 되니까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이 전부 하나같이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고 그랬고 그랬는데 현실을 보니까 노동자 농민은 자유민주 체제의 노동자 농민만한 대우도 못 받고 완전히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대개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론이 너무 엉터리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거를 이 이론이 심오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그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이런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됐다, 이런 식으로 그걸 해명을 하는데 윤원구 교수님은 공산주의 이론에 아주 해박하신 분인데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를 않죠. 아니 이론이 좋으면은 현실도 좋아야지, 결과도 좋아야지. 어떻게 이론이 좋다면서 하나같이 전 세계 공산국가들이 전부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어 있느냐? 소련을 봐도 그렇지, 중공을 봐도 그렇지, 북한은 물론이고 쿠바 또 동유럽 어디를 봐도 공산주의 국가는 전부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거는 틀림없이 공산주의 이론에 뭔가 비밀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정치학교 가서 경제학교 가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이 공산주의 이론은 이게 선전 이론과 실천 이론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듣는 내용은 전부 공산주의의 선전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실천 이론은 우리가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계급이 없는 사회가 된다, 이런 얘기들은 전부 공산주의 선전 이론들입니다. 공산주의의 실천 이론은 그럼 어떠냐? 선전 이론에 의하면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느냐? 얘네들 실천 이론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가
계급 간의 권력을 나눠가질 수 없다. 농민을 믿지 말라. 농민 계급에게는 절대로 권력을 나눠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알려지기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고 해놓고 혁명이 성공하면은 농민에게는 절대로 권력을 나눠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농민에게는 권력을 나눠주면 안 되느냐? 농민은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사적 소유욕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부르주아 계급하고 부르주아 계급에 영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농민에게는 절대로 권력을 나눠주면 안 된다. 사실 공산주의는 조금 있다가 자기네들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얘기를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공산주의가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게 자기네는 소수가 다수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체제가 아니고 다수인 노동자 농민이 소수인 부르주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민주적이다. 자유민주체제보다 더 민주적이다 그러는데 자기네들 주장에 의하여도 농민한테는 권력을 나누지 말라고 했고 농민이 그 당시에는 인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다수가 소수에 대해서 독재를 하기 때문에 더 민주적이라는 말도 사실은 거기부터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농민에게 노동자 농민이 혁명 주력군인데 성공을 해서 노동자 농민이 주권을 가져야 되는데 농민에게는 주권을 내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노동자가 주권자가 되도록 돼 있는데 그럼 과연 노동자는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얘네들이 또 꼼수를 부립니다. 아까 그 사기 수법 중에 궤변을 쓴다고 했죠. 어떤 궤변이냐? 여기서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는 그런 궤변을 씁니다. 줄여서 민주집중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노동자들은 수백만 수천만이 있는데 노동자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 주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주권을 공산당에다가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궤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주권을 뺏어가는 건데 노동자한테 주권을 뺏어가서 공산당한테 넘기는 건데 그거를 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이 집중된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게 궤변이죠. 그래서 그럼 농민은 애초에 주권자에서 제외됐고 노동자들은 주권자라고 그랬다가 그 주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우니까 공산당한테 위임한다고 해서 이제는 주권자가 노동자가 아니고 공산당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한 국가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이 주권자의 명령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을 제기한다든지 반항한다든지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공산당이 이제 주권자가 됐는데 노동자 농민은 제외되고 주권을 뺏기고 그러면 공산당원은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또 똑같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는 걸 적용해서 공산당원은 수백만이 되는데 수십만 수백만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주권을 중앙위원회에다가 위임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산당도 주권자가 아니고 중앙위원회가 주권자가 된 거죠. 그럼 중앙위원도 수백 명, 수십 명이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그 중앙위원회의 주권을 정치국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치국은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정치국도 수십 명, 수명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치국의 주권을 수령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의 주권은 수령한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산주의 국가든지 전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주권자가 아니고 수령 1인 독재 정권이 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실천 이론에 의해서 주권자는 수령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수령만 주권자가 돼서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수령의 주권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사회에서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는 것은 이론은 좋은데 현실에 미치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실천 이론 자체가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약을 먹기 때문에 목을 자주 탑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호 혼란 전술입니다. 용호 혼란 전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어떤 식으로 용호 혼란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낱말의 뜻과 북한이 생각하는 낱말의 뜻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한 결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민족이라고 하면은 그건 주한미군 철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화라고 하면은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평화라고 하면은 온 세상이 공산화된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이루자 그러면은 우리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우리끼리 전국을 공산화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을 써도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386 세대들한테 그 민주화 운동을 선주하고 다 속아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민민주주의의 민주화 운동을 한 거를 우리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 뜻을 몰라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민주화를 한 줄 알고 엄청난 명예와 그 보상을 해줘서 지금 이렇게 아직도 이것들이 정치권을 석권하고 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적은 공산주의 종북 이념을 포함해서 공산주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체제고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경제적으로도 공산주의고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가지고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자본주의라고 그러면은 괜히 사람을 부셔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용어로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쉬운데 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게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산주의 가지고 민주주의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만 민주주의냐? 우리도 민주주의다. 너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고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가 주인이 되는 그런 부르주아 민주주의고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그래서 너나 우리나 민주주의인 거는 같다. 그런데 그냥 그것만 해가지고는 끝이 안 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떤 술수를 쓰냐고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가짜 민주주의다. 왜 가짜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는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아니 전 국민이 다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되느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부르주아 독재,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독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걸 아십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실천 이론에서는 내부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을 쓰는 것을
전혀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독재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내부에서 쓸 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쓰고 밖에다 얘기할 때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나 전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어차피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은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의 부르주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다. 이런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진짜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 똑같은 뜻으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나 같다고 말씀드렸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전부 이것들은 가짜, 진짜 이게 진짜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유민주 체계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궤변의 예를 보겠습니다. 궤변은 아까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서 말씀드렸죠.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민주집중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의 주권을 뺏으면서 그거를 주권을 집중한다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은 이게 지금 궤변 옛날에 그리스에 뭡니까 소피스트들이 논쟁하던 거 많이 아시죠? 상대방 생각을 혼란시킨 거예요. 사고를 혼란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끼가 거북이보다 2배가 빠르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거북이가 100m 앞에서만 출발하면은 토끼는 절대로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논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봐라, 거북이가 100m 앞에서 출발하면은 토끼가 100m 따라가면 거북이가 50m 앞에 가 있을 테고 또 토끼가 50m 따라가면은 또 25m 앞에 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토끼는 2배가 빠른 토끼는 절대로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거는 지금 시간을 제한을 뒀으니까 그렇지 이를테면 100m, 200m까지만 제한을 뒀으니까 그렇지 그거 지나면 바로 토끼가 추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생각이 못 미치게 사고를 혼란시켜가지고 그런 토끼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이 거짓이 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슬이 궤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는 것은 이거 완전히 궤변이죠. 주권을 뺏으면서 주권을 집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억지입니다. 억지. 억지 예로는 주체사상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뭐냐고 하면은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요, 사회주인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다. 이게 주체사상의 첫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주체사상이 얼마나 옳은 얘기만 해놨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인 인내천 사상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죄이다 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주체 사상은 그건 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함정이 있죠. 2단계로 가면은 인간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사람은 왜 사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답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혁명을 해서 존재하고 혁명을 해서 산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이 무슨 혁명을 해서 존재하고 혁명을 해서 삽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참고해서 말씀드릴 거는 북한에서는 인간과 사람을 구별해서 씁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고 사람은 계급의식으로 각성된 인간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2018년도에 민주당에서 헌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썼죠. 국민이나 이런 것 대신에 사람이라고 썼죠. 그거는 북한식으로 계급 투쟁 의식으로 각성된 인간만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 가면은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이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신격화된 무료의 존재인 수령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혁명 과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를테면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주체사상을 내세운 겁니다. 이건 평시에도 수령의 지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 선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이 다 잘 아시죠. 좀 그럴 거짓말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그러다가 2번, 3번, 4번, 10번, 20번 이렇게 들으면은 저게 진짠가 보다 하고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 선전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좌익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방송 장악입니다. 저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하다가 억지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나중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그 쫓아낸 이유가 해임 사유가 잘못된 거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5년 후에 그 판결을 받아보면 뭡니까? 그래서 하여튼 반복 선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아직도 방송은 완전히 좌익들한테 그대로 맡겨놓고 있어가지고 답답하니까 짝이 없습니다. 왜 지지율이 안 오르냐고 그러는데 방송에서 하루 종일 윤석열 대통령 비난만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오를 까닭이 있습니까? 지금 시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를 말씀드릴까 지금 한 30분. 30분.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렇게 좌경의식화된 사람이 많아졌느냐? 그게 이제 1980년대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게 좌경의식화 학습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처음 이제 공항봉사가 됐습니다. 저희 때는 뭐 데모도 없고 했지만 이게 이념적으로 이게 이를테면 공산주의가 좋아서라든지 자유민주주의가 싫어서라든지 그래서 데모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렇게 전국적으로 일시에 신북 반미 좌경의식 학습을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구속된 학생이 대답을 분화로드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 분화로드 운동을 본따서 하고 있는 거라고. 분화로드 운동은 뭐 고등학교 때 배우셔서 되게 아시겠지만 러시아 말로 민중속으로 하는 뜻입니다. 1870년대에 유럽의 공산주의가 아주 풍미했는데 러시아 지식인들도 아니 우리는 언제나 그 환상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그 당시는 러시아가 농노사회, 짜르 시대 농노사회였는데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도 변변한 게 없고 노동자 계급도 제대로 형성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 유물사관에 의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물사관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노승관계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된다는 건데, 그래서 원시공산사회부터 고대 노예사회, 중세공동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는 건데, 이 러시아 지식인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러시아에 지금 아직 자본주의 사회도 제대로 안 됐는데 어느 세월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기를 바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생각한 일이 뭐냐면은 노동자 가지고 노동자 계급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노동자를 주력군으로 혁명을 할 수는 없고 농민을 주력군으로 삼아서 혁명을 일으키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 1000여 명이 러시아 각지의 농촌에 흩어져 가지고 농민들을 상대로 의식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러시아 위에 짜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대행 붙잡혀서 처형되고 그랬지만, 그때 뿌린 시가 40년 만인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1980년대 초에 학생들을 조사할 때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중에서 천민 자본주의 가까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서 부익부, 비리핀 뭐 이런 자본주의 병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완전히 이를테면은 공산주의 불모지대에서 의식학습만으로 40년 만에 저렇게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1학년이 2학년 되면은 한 밑에 10명쯤 모아가지고 또 의식학습을 하고, 또 2학년이 2학년 되면 또 밑에 모아서 의식학습을 하고, 1년에 10배씩만 늘어난다고 해도 한 명이 시작을 해도 10의 6승이면은 100만 아닙니까? 6년 지나면은 이게 전 대학생이 이게 공산주의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모골이 송연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공안 업무를 전담하면서 보니까 북한에서 나온 북한의 공산주의 전략 전술을 집대성한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은 주체 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1975년에 발간됐는데, 물론 이거는 비매품이죠. 밖에서는 구할 수 없고 그 당시 안기부 국정원에서만 갖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복사를 해다가 저희 보는데, 거기 보니까 이미 75년 이전에 김일성이가 남조선 인민들을 의식화하라 하는 게 이미 지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980년대 의식학습이라는 것은 다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한 건데, 학생들이 나를 속이느라고 마치 지네들이 자발적으로 러시아의 은하로 운동을 본따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그게 전부 김일성이 지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의식학습이 전개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그 당시에 학생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좌경의식화됐느냐, 12.12.5.18 후에 전두환 군사정부가 들어섰는데,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섰는데, 학생들이 그 당시에 전두환 군사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통일주체국민회에서 뽑는 그런 간선제로 오니까 이거는 정권교체를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사정부에 대한 저항감, 반감이 꽉 차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을 자기네들이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 엄청난 좌절감에 빠져 있는데, 이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좌익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말이 맞다. 현 체계에서는 이대로는 절대로 정권 교체가 안 된다. 그럼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공산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청년 학생들은 이 정부만 가르칠 수 있으면은 그야말로 악마한테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맞다. 공산혁명으로 이 체계를 뒤집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급격하게 이제 저런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 그러니까 불임 사건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자기가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 이론을 많이 알고 있다,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식학습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몇 가지 배우고 나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면은 아버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형도 모르지, 학교에서는 선배들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그 조악한 공산주의 이론이 무슨 심오한 이론이나 되는 것처럼 해서 지가 선각자나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이를테면은 종교의 기독교에 이제 귀하게 되신 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이념을 갖게 된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막 그 공산주의 이념이 좋은 거다 이렇게 막 설득도 하고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불임 사건이 터졌는데 불임 사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럴 텐데 불임 사건이 왜 유명해졌냐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세무소송이나 하고 돈밖에 모르던 변호사였었는데 불임 사건을 변호하면서 인권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게 돼서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한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이 친노 그룹에서는 이 불임 사건이 아주 신성시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임 사건은 4번에 걸쳐가지고 22명이 구속되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원래 주인공사는 울산의 최감사 그래서 선배님 이름을 까먹다 이런 불경이 있다 저도 늙어서 그렇습니다. 최 누구죠? 울산 국회의원 오신 나중에 정보위원장도 오시고 네? 최병국 맞습니다. 아유 이게 그냥 까먹은 건 아니고 잠깐 깜빡한 겁니다. 최병국 검사님이 주인검사인데 이게 22명이나 구속되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공안부 검사가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저희는 수사 지원을 했습니다. 주인검사는 최병국 검사인데 저희는 수사 지원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저쪽 좌익들은 불임 사건이 무슨 독서 클럽을 갖다가 독서 스타디 그룹을 갖다가 억지로 붙잡아다가 억지 자백을 받아가지고 용궁 조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불임 사건을 나도 수사했다라고 말을 안 했으면은 제가 불임 사건을 수사한 거를 아무도 모를 겁니다. 주인검사는 밖에 나오는 주인검사 이름만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게 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을 하는데 불임 사건을 제일 먼저 진상규명 대상 사건으로 놀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진상규명 하는데 간첩들도 조사받는 것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선 간첩한테 조사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허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우리 검사장들 격려하러 오셨을 때 제가 김승규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불임 사건이 뭐 크게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이나 되는 줄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건 명백하게 공산주의 운동이다. 이거를 지금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으로 놓고 조사하면은 이거는 공산주의 운동인 것을 밝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지어놓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부메랑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주 불리할 거다. 어쨌든 그 말을 하고 그걸 김승규 장관이 그 말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임 사건은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불임 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 분명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기록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저는 저도 공안원고를 처음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성격을 알기 위해서 그 사건의 1피의자, 그 사건의 제일 중요한 피의자가 1피의자입니다. 이상국이라는 1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아니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 법칙도 모르십니까? 역사란 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관계에서 발전되는 것인데 원시공산사회부터 고대 노제사회, 중세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사를 거쳐서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됩니다.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뀌는 법이고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도래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전한 거라면은 공산주의 사회들 왜 모순이 없겠느냐? 그러면 공산주의 다음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발끈하더니 아니 아직 공산주의 사회도 완전히 도래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사회를 논하라는 것은 언어의 이유이 아닙니까? 저를 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니 나도 자네하고 말 장난할 생각이 없고 나는 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살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죽지 못해서 살아있다가 공산주의를 만나면은 너희들 심판을 받아야지 어떻겠느냐.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민주 체제고 나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는 공안검사이기 때문에 너희들 조사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일피자고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나중에 변호인으로 나와서 어떤 영화도 어떤 조작을 하든지 무슨 뭐 하든지 간에 뭐 고문을 받았느니 뭐 해도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누가 고문 받은 그 피의자가 저한테 검사 앞에 와가지고 그런 공간에 협박을 합니까? 그래서 불임 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인 거는 뭐 틀림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불임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책 운명인가에 글을 써놨어요. 그 당시에 불임 사건이 얼마나 부당한 재판을 받았는지 이를 쓰면서 하루는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자기를 판사실로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판사실로 가봤더니 이 판사가 하는 말이 이제 그 당시에는 변호사한테도 영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영감, 저놈들 말하는 것 좀 들어보소. 저것들 완전히 빨갱이들 아닙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 책에 써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판사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를테면 부당한 재판을 했다 그러는 건데 판사가 얼마나 놀랬으면은 아니 저놈들 완전히 빨갱이들 아닙니까? 이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는 과정에 상부에서 법정 투쟁 지침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법정 투쟁 지침이 뭐냐면은 경찰에 붙잡히면은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라. 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자백을 했으면은 검찰에 가서는 전부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고 얘기하고 전부 부인을 하라. 그리고 그것이 또 법원으로 갔으면은 법원에서 가서 또 전부
자백을 공문에 의한 자백이고 전부 허위 진술이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알리지 말라. 이게 그 당시 내려온 법정 수행 지침입니다. 그래서 불임 사건 이후에는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불임 사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가 당당하게 공산주의라는 걸 알렸는데 불임 사건 이후에는 자기가 공산주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말을 썼겠습니까? 그 다음에 쓴 용어가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민중민주주의. 그런데 저희가 듣기에 민중민주주의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하고 이거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처벌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하고 우리 민중민주주의하고 용어가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공산주의자로 조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용공 조작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속을 끙끙 앓으면서 이거를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985년에 그 당시에는 시위를 하면은 전부 화염병 들고 나왔었어요. 고대에서 화염병 투척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가지고 거기 경찰서에다가 제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걸 압수해오라고 시켰습니다. 시위용품을 압수해오라고. 그런데 요새 같았으면 난리가 난리인데 그 당시 경찰관이 가가지고 스파이프 무슨 화염병 이런 시위용품만 가져온 게 아니라 학생회관 안에 있는 학생 교지까지 전부 다 압수해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뭐 교지는 시용물도 아니고 제가 볼 필요도 없지만 요즘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나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제목이 이천 의원의 발언과 민중민주주의라는 책에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중민주주의가 뭔가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목이 눈에 띄니까 얼른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소제목으로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고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시작이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말만 국민의 주의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부르주아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에서 독재를 하는 그런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독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한다고 하면은 소수인 부르주아가 다수인 프롤레타리아에서 독재를 하는 것보다는 다수인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인 부르주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확실한 증거를 얻은 거예요. 우선 시작이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다 시작을 하니까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민중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아까 프롤레타리안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 한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산주의나 똑같은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이다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학술을 부장하고 그 저자하고 두 사람을 구속하겠다고 대검에다가 통신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대검 공안부장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대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거는 경찰이나 안기부 이런 데서 인지를 하는 거지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지를 하고 그것도 또 대학생 2명을 구속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대검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한번 올라와 보라고 그러면서 들어가자마자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 나중에 법무부 장관도 지낸 최상혁 공안부장이라고 포항 출신은 다들 아시죠? 하여튼 우리 공안 부서에서는 완전히 상징적인 존재 같은 분인데 이분도 전통적인 공안을
익숙하신데 이런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는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자마자 아니 민중이 주인이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한참 설명드렸더니 이 양반이 납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예 모르겠다.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구속해서 그게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민중민주주의를 이적 이념으로 발견한 것이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 이념에 선전선동할 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공산주의 이념에 선전선동할 자유가 인정이 안 되는데 얘네들은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이념 선전선동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면서 속으로는 민중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공산주의 이념 선전선동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아니 그 자유민주 국가에서 왜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산주의 이념 선전선동을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해가면서 속으로는 민중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을 해온 거죠. 제가 나중에 과거에 민청학년 사건 기록을 보니까 1974년도 민청학년 사건이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도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인 것을 수사관들이 알았으면은 그러면은 그 완전히 국가보안법 사건이 되고 그래서 지금 무슨 민청학년 사건이 조작이 됐다든지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든지 그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그때는 아무도 민중민주주의가 공산주의나 마찬가지로 이적 이념인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고 그러면은 이제 공산주의라는 말도 못 쓰게 됐죠. 민중민주주의라는 말도 못 쓰게 됐죠. 그럼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할까요? 안 하죠. 그럼 뭐라고 바꿨겠습니까? 그게 진보적 민주주의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느냐? 통진당이 2011년도에 제가 서정갑 본부장님하고 조갑재 대표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이 두 분들이 좀 흥분해서 오셨어요. 왜 그러냐? 민노당 하는 거를 봐라. 저게 어디 지금 대한민국 정당이냐? 북한 노동당이랑 똑같지 않느냐? 어떻게 저런 정당들한테 국비를 지원해주고 그러느냐? 저보고 저 통진당 좀 아니 민노당 좀 해산시킬 수 없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와서 살펴보겠다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지고 민노당 강명을 찾아보니까 이제 민중민주주의라는 말도 안 나오고 공산주의라는 말도 안 나오고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자, 민중 주권을 확보하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중민주주의라는 말 대신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걸 뭐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네들이 생각해서 쓴 것도 아니고 원래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자기네 인민민주주의를 이렇게 이를테면 찬양하는 의미로 자기네들 인민민주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썼던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좌익들이 드럽게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위원정당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려도 되나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법무부에다가 청원을 했습니다. 민노당 해산심판 청구를 위한 청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지 않고 법무부에다가 청원하느냐? 그거는 헌법에 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한테 청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그렇게 한 서너 달 끄는 동안에 민노당이 다른 당들 밑하고 합쳐가지고 통합진보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민노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보니까 통합진보당도 하는 행태가 민노당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청원을 했죠. 위원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뭐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아니 그걸 왜 이명박 대통령은 아니 그런 건 좀 사회단체가 하지 이걸 왜 정부한테 시키느냐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마침 이제 김기춘 실장님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받기 바로 직전에 저를 좀 보자고 하시더니 박근혜 정부가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통진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그리고 현대사 교과서 왜곡된 거 시정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다 들어주셨어요. 실현은 제대로 안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통진당을 이제 해산심판 청구를 하도록 법무부에 지시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소송 수행을 잘해서 2014년 12월 19일에 그게 해산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좀 생략을 하고 그런데 김기춘 실장님이 나중에 은퇴하신 다음에 비서실장직을 그만두고 물러서신 다음에 제가 비서실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2006년부터 애국단체 활동을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을 뻔했는데 그래도 총장님 덕분에 아니 비서실장님 덕분에 통진당 해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맙다 그랬더니 김기춘 실장님 하신 말씀이 고검사장 그 생각을 좀 해보시오. 통진당 해산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 만일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다가 그게 기각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그거를 내가 결정없으면 절대로 없고 전부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심하신 거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하게 해주신 분이 김기춘 실장님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고맙지만 역시 김기춘 실장님한테도 고맙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딴 데 강의 다닐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남자 대통령 몇 명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더 결단력이 있고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나중에 무슨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니까 무슨 뭐 하나도 결심을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뭐 그러는데 제가 세 가지 요청한 건 다 남자 대통령 같은 건 절대로 못 들어줄 거를 다 들어줬잖아요. 하여튼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다. 그래가지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랑 똑같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주의라는 말도 못 쓰고 민중민주주의라는 말도 못 쓰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못 쓰게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쓸까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썼냐면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2018년도 헌법 개정안에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민주주의라고 썼죠. 민주주의라고. 자유민주주의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라고 썼습니다. 그 민주주의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 했으면은 그거는 우선 그 자체는 자유민주주의를 빠지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뺐다고 봐서 해석상 그거는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인민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해석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 종북 좌익 세력들이 지네들 머리로 생각하는 건 거의 없고 다 북한의 지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뽀로가 납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면은 2011년 9월 달에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쓰던 대남 적화 전략의 이름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 썼는데 거기서 인민자를 뺐어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붙였어요. 저희 같이 그만하는 사람들은 왜 여태까지 계속 쓰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라는 말을 바꿔가지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꿨나? 그 굉장히 그 당시에는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이 2018년도 헌법 개정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뜻이구나. 북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진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인데 구태여 매번 민주주의 앞에다가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을 쓸 필요가 뭐 있느냐. 민주주의는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지 무슨 따로 인민민주주의를 또 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대신에 그냥 민주주의를 쓰면은 그게 저절로 민주주의다. 인민민주주의다. 이렇게 해서 쓴 거를 또 우리나라 뭐 조국이랑 이 사람들이 꼼수를 써가지고 북한의 그 용어를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 대신에 민주주의는 말을 그대로 쓴 겁니다. 자유는 다 빼버리고. 저 사람들이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까지 바뀐 과정을 다 이제 이해하셨죠? 네네. 네. 또 시간이 남습니까? 일단 박수 한번 치시죠. 드리는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저 때문에 식사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